홀로 외로운 싸움 중인 미국. 무대 위에선 미국을 향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무대 뒤편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이름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군함을 움직이는 부품, 세계를 연결하는 반도체, 모두 한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진짜 경례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진짜 소원은 단 하나였죠. 한국과 가까워져라.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살리려 달려왔는데 우리가 한 건 수갑을 채우는 거였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수십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해군 보고서를 보면서 말이에요. 한국 부품 없으면 우리 군함도 고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튼 드레이크입니다.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국제안보 분석을 담당해왔어요. 해양전략과 군수조달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로 통하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해양전략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손이 떨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2025년 9월 초였습니다. ICE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급습했다는 소식이었는데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진들이 일제히 연행됐다고 하더군요. 전화 속 목소리는 이를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 톤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마치 체스말을 옮기듯 인간을 다루는 듯한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급히 TV를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들. 그리고 그 속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연행 차량에 오르면서도 동료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 배달된 기밀 보고서였죠. 봉인을 뜯고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 60척, 향후 5년간 퇴역 예정이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비 부품 공급 중단과 기술진 부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어요. 보고서는 냉혹한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항모 한 척당 연간 정비비 3억 달러, 그중 핵심 부품의 70%가 해외 의존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특히 한국산 부품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부품들이었거든요. TV 화면이 바뀌면서 삼성 긴급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삼성 미국 법인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가 발표한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전면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화면 속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차가운 미소만 남긴 채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 미소가 오싹했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냥 차갑게 계산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급히 백악관으로 향했을 때 워싱턴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각 주 주지사들이 긴급히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연방의사당 주변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이 넘는 주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책상을 내려치며 일자리 재앙을 외치고 있었고
조지아 주지사는 IC 조치가 필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워싱턴의 한 고위 관료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게임을 즐기듯 웃으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을 압박하는 완벽한 카드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람을 체스말 취급하는 그 냉혹함이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회의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 게임을 즐기는 차가운 계산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제 커피 머그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손에서 저절로 놓친 거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리면서 회의실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죠.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완전히 길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 눈에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거든요. 상대방을 조종하듯 냉정하고 계산적인 접근이었어요. 인간적 감정이나 도덕적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제 손에 쥔 해군 보고서가 말하는 진실을 말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도 우리 경제도 지탱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었다는 아이러니 말이에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권력 게임보다는 동맹의 진짜 의미를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백악관에서 발표된 IRA 정책 수정안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올감이었어요. 한국을 향한 냉혹한 압박 카드였죠. 발표 현장의 분위기는 섬뜩했습니다. 단상에 선 경제정책 담당 고위 관료의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계산기를 다루듯 숫자를 나열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설명할 때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가 정말 오싹했어요.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 눈빛에서 읽힌 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권력 게임에 대한 쾌감이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킹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즐기는 플레이어 같았죠.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 냉정함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들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일관되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에 대한 질문에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입수했다는 한국 기업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삼성과 현대차의 긴급 경영진 회의록이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조지아 전기차 공장까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악관 고위층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각 주 주지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텍사스 주지사가 책상을 내려치며 일자리 재앙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엘라베마 주지사는 한국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경적 소리처럼 거칠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우성 속에서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수순인 양차분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주지사들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는 동안 급히 제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양산업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로그인 화면에서 보안 인증을 거친 후 저는 조선업 관련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점유율이 겨우 0.13%였어요. 반면 중국은 50%, 한국은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한국이 사실상 세계 조선업의 핵심 축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세부 데이터였습니다. 군함 건조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특히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 부분에서는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0.13이라는 숫자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래프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반대로 초록색 한국과 빨간색 중국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성장 곡선이 가파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한 선박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단순한 상선뿐만 아니라 LNG선, 컨테이너선, 심지어 군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게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해양 패권의 핵심 파트너였던 거죠. 데이터를 더 파헤치면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은 부품 공급망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핵심 부품들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제조되고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 추진 장치, 심지어 함포 시스템까지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에서 들려오던 주지사들의 아우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우리의 경제도 안보도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전율했어요. 경제 압박과 군사적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IRA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리 해군의 미래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반드시 보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정치적 계산에 빠진 사람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경제도 해군도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벽 말이에요. 제가 합동산업 역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건 냉혹한 거부 메시지였습니다. 접근 거부 기밀 5등급이라는 빨간 글씨가 제 눈을 찌르고 있었어요. 20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벽에 막힌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제 보안 등급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군사 관련 자료들이 갑자기 철벽처럼 막혀버린 거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러 번 재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빨간 경고창이 계속 떠오르면서 저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 은퇴한 맥클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작전 부문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무엇보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실을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장군과의 통화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용을 찾지 말고 바다의 거인을 보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힌트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군은 계속해서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화려한 무기나 거대한 군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진정한 파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바다는 공장과 연결되어 있고 공장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었죠.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장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군함의 숫자나 화력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산업 기반이 진정한 해양 파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기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국방부 비밀서고에 보관된 마스가 파일이었어요. 해양 전략 관련 기밀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평소에는 접근할 생각도 안 했던 곳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서구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누군가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서구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경비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까다롭게 신분을 확인하더군요. 저를 마치 잠재적 위험 인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누군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서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많은 철제 서가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각종 기밀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에 국가의 진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가 파일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 두꺼운 파일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표지에 적힌 해양 전략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빨간 글씨로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어요. 보호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 해군 정비적체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비 대기 중인 함정이 무려 20년치나 누적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매년 함정 15척이 정비 부족으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 해군이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제 눈앞에 펼쳐진 그래프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비 불가 함정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암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규 함정 건조 속도와 관련된 비교표였어요. 중국은 매년 구축함 12척을 건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겨우 1척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문제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 부족과 숙련 기술자 부재가 주된 원인이었어요. 특히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부품들은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라는 것이 대부분 한국과 일본이었죠. 우리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들이었어요. 파일을 더 뒤적거리면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은 중국의 해군 확장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양적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었어요. 최신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 심지어 항공모함 기술까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신규 건조는 지지부진하고 기존 함정들은 정비적체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태평양에서의 해양 패권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망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부품 공급 없이는 우리 해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군함은 강철로 만들어지지만 진정한 해양 파워는 기술과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장군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파일을 덮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해군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려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저는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몇 초간의 정적 뒤에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감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최근 접근한 자료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파일을 언제 열어봤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해서 차가운 조언을 해줬어요.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조언이 아닌 경고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더 섬뜩한 건 제 가족들의 일상까지 언급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카페를 자주 가는지, 아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수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저를 듣고 있다는 듯한 불쾌한 소음이었어요. 그 잡음 속에서 저는 익명의 거대한 권력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제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무서운 존재의 그림자였죠.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분석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누군가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뭔가 큰 게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공지를 받고 백악관으로 향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쪽 구석에 앉은 고위 관료의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 사람은 회의 내내 마치 체스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도 그는 냉정하게 메모만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고통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단순한 숫자로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회의 중반부에 그가 제시한 보복 방안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문서에는 자산 동결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가 이런 극단적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전혀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수조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그냥 예측 가능한 부수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도구로만 보는 그 냉혹함이 저를 전율케 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그의 제안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차가운 카리스마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그의 체스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의 투자 중단 소식에 격노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책상 위에는 부러진 연필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땀에 젖은 종이들이 구겨져 있었어요. 권력자도 결국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가 회의실 공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체온 저하를 느꼈습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권력의 분노가 이렇게 물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위 관료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대통령의 경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묘한 만족감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계산력이 정말 무서웠어요.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시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분노 속에서 다른 걸 보았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주머니에서 제가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살짝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현실과 미 해군의 의존도를 정확한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심지어 제가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극적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치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점유율 0.13%라는 충격적인 숫자부터 시작했어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한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 해군의 의존도를 설명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70%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대통령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고위 관료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심지어 제 보고서를 듣는 동안에도 자신의 메모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냉혹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창원이라는 지명을 언급했을 때 회의실 뒤편 모니터에 우연히 그 글자가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타이밍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보고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얼음장같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위 관료만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도 자신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제 보고서조차 그의 게임에서 예상 가능한 변수일 뿐이라는 태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국가의 이익도 동맹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오직 자신만의 권력 게임이 전부였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고위 관료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충고라는 이름의 협박을 했어요. 국가 기밀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파괴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미국의 진짜 국익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단어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열한 전쟁 말이에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벌어진 원고 수정 작업은 마치 격전지 같았어요. 처음 원고에 적힌 단어는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현으로는 한국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게 모든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집무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그 고위 관료는 여전히 기계 같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격렬하게 토론할 때도 그는 마치 실험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단순한 데이터로만 처리하는 듯한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펜을 든 대통령의 손이 유감이라는 단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 순간 집무실 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펜 끝에서 나올 단어 하나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방 전체를 지배했어요. 드디어 대통령이 유감의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어요. 사과합니다라는 훨씬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한 관료의 표정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미묘한 만족감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대통령조차 자신의 체스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원고 수정이 끝난 후 대통령과의 독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모두 나간 후 집무실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그 관료만 남아 있었어요. 대통령의 손이 책상 위에 떨리듯 놓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도 결국 이런 상황 앞에서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관료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의 실체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둡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관료는 독대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집무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말없는 압박이 대통령에게도 저에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말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공식 사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불빛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강렬한 조명이 제 얼굴에 땀방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3초간 계속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전 세계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무게감이 그 정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한국어로는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였는데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한 건 그 차가운 관료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리핑룸 한쪽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이 모든 사과도 자신의 계획 중 일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전략적 계산의 결과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성명 속에도 여전한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말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과 발표 직후 삼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워싱턴 전체가 들썩였어요. 삼성 기자회견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 차가운 결별 선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단상에 선 삼성 미국 법인장의 표정에서 조심스러운 희망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미국 정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투자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자 문제 해결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인간적 존중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장면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삼성 직원 한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마 며칠 전 체포된 동료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진솔한 감정이 정치적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서도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번 합의가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그 냉혹한 관료가 보여준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과도 투자 재개도 모두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서 벌어지는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보다는 권력 게임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직원의 눈물과 기자들의 박수가 보여준 진솔한 감정들이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인간적 순간들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워싱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결단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진실을 위해 계속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시험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평소 같으면 환영 현수막이나 따뜻한 인사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건넨 짧은 목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환영이었지만 동시에 말없는 압박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될지 말이에요. 공항에서부터 이미 심리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수행원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이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역동적이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마치 적국의 수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협상장으로 사용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한국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의욕의 시선이었어요.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배심원들 같았습니다. 협상 첫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테이블 양쪽에 놓인 국기들이 완벽히 맞춰진 각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냉정한 균형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마치 전쟁 전 휴전 협정을 맺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단호했어요. 평소 외교 관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석 대표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측에서 제시한 서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과거는 끝났다. 미래만 협상한다라는 붉은 글씨였습니다. 그 단호한 문구가 회의실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한국 대표의 발언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동맹 관계에서 일방적 압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면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데이터가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했어요. 미국의 한국 의존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측은 구체적인 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 측은 정치적 현실을 핑계로 미온적인 답변만 반복했어요. 회의장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퍼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미국 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외신 속보 자막에는 굴욕 외교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글자들이 비행기 전광판처럼 깜빡이면서 제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일면에 미국이 무릎 꿇나라는 큼지막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협상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국내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보수 의원들이 긴급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위협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면 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의 강경한 요구,
뒤에서는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받은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히 보내온 기밀 자료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지된 한모 리스트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해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들이 부품 부족으로 작전 불가 상태라는 충격적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품 출처 분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창원이라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레이더 시스템, 추진 장치, 심지어 한포까지 핵심 부품들의 제조지가 모두 창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스크롤 리스트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원 제조라는 문구가 전멸하듯 반복되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 한국의 한 도시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거죠. 급히 워싱턴에 보고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차가운 고위 관료가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도 자신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국가적 위기를 단순한 변수로만 취급하는 그 냉혹함이 전화선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는 항모정지 상황조차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자신의 킹을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상대방을 궁지로 모는 전략 같았어요. 국가 안보를 도박의 칩처럼 다루는 그 발상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다음 날 협상장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미국 내 언론 보도 소식이 한국 측에도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어요. 진정성 있는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기한 핵심 질문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 관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지배 관계를 추구하는지 묻는 것이었어요.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노트 한쪽에 굵게 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중은 생존과 같다라는 문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이 경제나 안보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압박 논리가 지배적이었어요. 그 냉혹한 관료의 영향력이 바다 건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화해보다는 전략적 타협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미래가 이 작은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전면적인 공격이었어요. 의회에서 소집된 긴급 청문회가 바로 다음 주로 예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를 증인석에 세워 이번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청문회 준비 과정은 마치 고문 같았습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미리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가히 창과 같았어요. 모든 질문이 저를 매국 행위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쉴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한 치밀함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고위 관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문회 대비 회의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것도 자신의 전략 중 일부라는 듯한 냉정함이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달인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극비 문서가 유출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지된 항공모함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주요 언론사에 흘러나간 거였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출된 문서의 내용은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 5척이 부품 부족으로 작전 불가 상태라는 충격적 현실이 드러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부품들의 제조 출처였습니다. 대부분이 창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압박하고 있던 그 도시 말이에요.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 부품 없인 항모도 멈춘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문서에 포함된 세부 데이터였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의 80%, 추진 장치의 70%, 심지어 함포 시스템의 90%가 창원 제조였어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의회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를 공격하려던 보수 의원들이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창원이라는 단어가 청문회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창과 같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의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황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의원은 책상을 내려치며 국방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능이 아니라 현실 인식 부족이었죠. 우리가 한국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청문회 도중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함께 함대가 다시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명을 들은 순간 청문회장의 고함 소리도 완전히 멎었어요. 해군 스스로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관료조차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거였습니다. 평소 기계처럼 냉정하던 그의 얼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에 능한 사람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반전은 서울 협상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그들은 수세가 아니라 주도권을 쥔 입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측은 이 기회를 이용해 보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원칙적인 접근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회담장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한 발언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이지만 존중 없는 동맹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 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경제적 보복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방안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군 정비 사업 참여, 첨단 기술 공유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측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RA 보조금 정책 조정과 비자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현실 앞에서는 정치적 고집도 무의미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서울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새로운 동맹 협력 원칙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MRO 역량을 미군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고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식 현장에서 펜 끝에 잉크가 종이에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하지만 그 냉혹한 관료는 끝까지 자신만의 해석을 고집했습니다. 서울 원칙조차 자신의 전략적 승리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의도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했어요. 조선업이 세계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접두사가 이제는 존중의 상징이 된 거예요. 서울 원칙 발표 직후 주식시장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한국 조선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서울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번 합의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었어요. 해군 함대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정비를 마친 항공모함들이 다시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함대의 항공 촬영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군함들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국제안보포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 각국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보다도 한국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포럼 무대에 올라섰을 때 세계 각국 국기들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국기들 사이에서 한국 국기가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단상 위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출 때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존중의 균형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답이 맞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관료가 보여준 인간성의 부재는 앞으로도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였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간을 도구로만 보는 순간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원칙 발표 직후 일어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어요.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안정되면서 한국 조선업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서울증권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숫자로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증가한 거였죠. 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든 외신이 일제히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조선업, 반도체라는 표현이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세계 안보와 경제의 구원자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언론들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준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미 해군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함대가 다시 움직인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해군이 한국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실제로 정비를 마친 항공모함들이 하나둘 작전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촬영된 함대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회색 군함들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에서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포럼 당일 컨벤션홀에 들어섰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무대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국 태극기가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수백 명의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될 것을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을 때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 강한 불빛 속에서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낼 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존중의 균형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청중들의 고개가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3.1운동에서 보여준 비폭력 저항 정신, 한국전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단합력,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위기 극복의 DNA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말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문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결속되는 민족성 그리고 빠른 적응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왜 한국이 세계적 파트너로 인정받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이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겪은 위기와 극복의 과정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에 대해 물었고, 동남아 대표는 위기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 전문가는 한국형 동맹 모델을 자신들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질문은 아프리카 대표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한국 역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된 거예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과의 개별 면담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조선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한 분석가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과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익이란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미국도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진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차가운 관료는 여전히 자신만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때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미국의 군함들이 한국의 기술로 다시 바다를 누비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투자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 회복됐다는 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들이 또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축입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 면에서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저는 이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힘이 아닌 존중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경제 문제처럼 보였는데 들어보니 단순한 숫자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존중이 걸린 문제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위기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닐까요? 동맹도 협력도 존중이 바탕이 될 때 진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